네, 요즘같이 추운 날 가고 싶은 곳이 있죠. 알로하 하와이. 미국의 50번째 주인데요. 하와이는 어떻게 미국의 주가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정말 따뜻한 곳에 가서 휴가를 즐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곳, 하와이죠. 저도 본의 아니게 하와이를 꽤 많이 갔어요. 하와이가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이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외교 안보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는 어떻게 미국의 주가 됐을까요? 아니,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은 섬을 자신들의 연방에 편입을 시켰을까요? 하와이는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섬들은 주요 8개 섬인데요.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 섬이라든지, 또 신혼여행 정말 많이 가시는 마우이 섬이라든지, 실제로 하와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와이 제도에서의 가장 큰 섬인 하와이, 혼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빅 아일랜드라고 종종 부르고는 하죠. 하와이에 폴리네시아인들이 처음으로 정착한 시기는 좀 편차가 심하기는 해요. 기원 후 300년에서 900년 사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서구와 처음으로 접촉을 하게 된 것은 1778년 영국의 탐험가로 정말 유명한 인물 제임스 쿡에 의해서입니다. 근데 제임스 쿡 선장은 이곳 하와이에서 원주민들과 갈등이 생기고 또 싸우다가 결국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서구와 접촉을 하면서 하와이의 이 정치 구성상 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섬 아니면은 섬의 일부의 부족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알리누이라는 족장이 있었는데요. 서구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이고 특히 총기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세지는 부족이 생겨나게 되고 하와이 제도를 통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와이 왕국을 설립하게 되는 카메하메하 1세죠. 1784년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서 통일 하와이 왕국을 세운 것이 1810년입니다. 여러분들 하와이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또 관광을 가셔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금빛 망토 같은 거 두르고서는 막 이러고 있는 동상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카메하메하 1세 동상입니다. 그러면서 하와이는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와 교류 그리고 무역을 시행하게 되죠. 1819년 카메하메하 1세가 사망하고 카메하메하 2세가 등극을 하면서 1820년부터는 뉴잉글랜드에서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하와이 섬으로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전파시키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와이에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알파벳과 하와이 언어를 결합을 시켜서 하와이 문자를 이 당시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카메하메하 3세는 이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그야말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830년대 중반에는 문해력이 90%가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 다른 국가들과 조약을 맺기도 하고 공사관과 영사관을 설치하고 나름 굉장히 개혁적인 그런 군주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1840년에 헌법이 공포가 되는데 여기에서 외국인들로 하여금 하와이에서 영토를 소유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는 조항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서구의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땅을 사들이고 대지주가 되죠. 특히 경제적으로 좀 쪼달렸었던 하와이 토착민들 그리고 족장들이 이 땅을 외국인들에게 넘기면서 이 외국인들이 대농장의 지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이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죠. 사탕수수 농장입니다. 1835년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이 사탕수수 농장을 성공시키면서 하와이는 이 사탕수수 농장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 본토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남부에서 그동안 제공하던 설탕에 길이 막히고 그러면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이 그야말로 전쟁 특수를 누리게 되죠.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 특수도 사라지게 되고 또 설상가상으로 미국에서 관세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20%에서 40% 이르기까지 굉장히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되니까 당시 왕이었던 칼라카우아 국왕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876년 하와이와 미국은 상호주의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하와이에서 미국으로 가는 설탕에는 관세가 붙지 않고 미국에서 하와이로 들여오는 공산품에도 관세가 붙지 않는 그런 조약이었죠. 이 조약이 한참 지속이 되다가 1883년 이 상호주의 조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당연히 당시에 사탕수수 농장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미국에서 건너온 백인 사업가들은 이거를 다시 갱신하길 바랬죠. 근데 미국이 갱신하는 조건으로 펄하버에 기지를 세우도록 달라 조건을 내건 거예요. 당연히 칼라카우아 국왕은 이에 반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기게 된 농장주들이 1887년 7월 6일 칼라카우아 국왕을 협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약에 서명을 하게 하고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게 하죠. 하와이 국왕의 권한을 박탈하고 또 마찬가지로 하와이 주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런 헌법이었는데요. 당시에 총검을 들고 위협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총검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단락이 되나 했는데 본토 미국에서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다시 관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의 설탕 산업에도 상당히 큰 타격이 오게 됐는데요. 자, 이쯤 되니까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미국인 사업가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관세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 붙는 세금이라면 한국가가 되면 세금이 없어지겠네. 하와이를 미국에 합병을 시키는 안을 추진하게 되죠. 그 와중에 칼라카우아 국왕은 사망을 하고 그의 여동생인 릴리오 칼라니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릴리오 칼라니 여왕은 미국 이민자들 그리고 농장주들의 폐악을 근절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하와이의 정치에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됐다.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미국인 농장주가 소유하고 있었던 사탕수수 농장을 국유화하고 그리고 총검 헌법도 철폐하려고 했죠. 자, 이쯤 되니까 미국 농장주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당시 하와이에 주재하고 있었던 미국인 특사 스티븐스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었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USS 보스턴함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1893년 1월 17일 릴리오 칼라니 여왕을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당시 쿠데타를 주도했었던 인물은 샌포드 B. 돌, 이름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돌 파인애플 농장의 주인은 아니고 그 주인의 사촌이었죠. 그리고 이 하와이 합병 조약에 해리슨 대통령이 서명을 합니다. 근데 사실 1893년 1월 17일에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이미 그 전에 미국에서는 선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은 해리슨 대통령에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적으로 조금 어긋나게 된 거죠. 해리슨 대통령이 서명만 해놓고 나간 이 합병 조약,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폐기해버립니다. 그러면 왜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이 조약을 폐기해버렸을까요? 1893년 12월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메시지에 따르면 미국은 당시 하와이 정부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평등하게 한 국가의 정부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곳을 미국에 합병시키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외쳐왔었던 계몽주의적 민주주의라든지 정의라든지 명예에 위반되는 행위다. 즉 미국이 수호하고자 하는 어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국은 건국할 때부터 전제군주의 압제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최초의 근대 민주공화국이 되었다라고 아주 이것을 자랑스러워하죠. 제국주의 국가들과 미국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그런 묘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식민지를 확장을 한다든지 외국의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한다든지 우리 미국은 그러지 않아. 이렇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조사단을 하와이에 보내서 릴리오 칼라니 여왕하고 그 정부가 불법적으로 전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하와이의 정부 건물에서 성조기를 내려라 라고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하와이의 편이 아니었죠. 클리블랜드 대통령 다음에 대통령이 된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상당히 제국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꾸깃꾸깃 버려졌었던 이 하와이와의 합병 조약을 다시 꺼내들고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의회 상원에서 이것을 비준하지 않습니다. 합병을 원했던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하와이가 이제는 군주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으로 탄생해야 된다. 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사실은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이었던 거죠. 당시 이들은 미국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주장을 했었고 그렇게 따지면 이 태평양 한가운데인 하와이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유럽의 열강 중에 한 국가가 이 하와이를 가져가게 된다면 미국한테는 이 서쪽에서 굉장한 위협이 다가오는 것이다. 그리고 유럽 열강뿐 아니라 그 당시에 급부상하고 있었던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하와이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하와이를 합병을 하느냐 마느냐 싸우고 있을 때 합병 쪽으로 기울게 되는 그런 큰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스페인 미국 전쟁이었죠.
근데 이 스페인 미국 전쟁에서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이 필리핀을 침공을 하게 되죠. 그러는 와중에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 하와이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하와이를 합병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합병을 결정하는 뉴올랜드 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1898년 7월 7일 맥킨리 대통령은 이 법안에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와이 주민들이 그냥 미국의 준주로 편입되거나 주로 편입되는 것에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여러 차례 독립을 주장을 하고 또 독립 법안을 발의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다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와이는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죠.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곳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단순히 지정학적인 위치뿐만이 아니라 하와이에 아시아계 주민이 많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학자인 로저 벨에 따르면 이 하와이에 아시아계 주민들이 많다라는 것은 미국과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연결해주는 어떤 매개체 혹은 중재자의 노릇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1959년 말 하와이는 미국의 주로 편입이 됩니다. 하원에서는 323표, 그리고 상원에서는 76표라는 압도적인 지지였죠. 50번째 주로 편입이 되고 난 직후 사실 하와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미국의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덕을 사실은 하와이도 봤었던 거죠. 그리고 1959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민간 항공기, 즉 여행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관광 특수도 상당히 누리게 되었죠. 예를 들어 1958년에는 하와이를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가 약 17만 명이었는데 1999년에는 무려 7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관광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하와이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보급 기지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요. 그리고 진주만은 태평양에서 가장 크고 정말 최고의 자연적인 조건을 가진 항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치를 때 그 전략적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도 하와이는 미국에게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군사기지가 됐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우주 사령부도 있고요. 또 해군과 공군의 합동기지인 진주만 핵함기지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 하와이는 이제는 군사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한 10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이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는 관광, 그리고 또 하나는 군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와이는 미국의 마지막으로 편입된 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멀쩡했던 왕국을 병합한 것이라서 그 비난을 면할 수는 없죠. 일종의 흑역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100년이 되었던 1993년, 당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왕국을 전복시키고 병합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와이는 미국에 편입되는 마지막 주로 남을 것인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지금 또다시 주로 편입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하나는 워싱턴 DC, 그리고 또 하나는 푸에르토리코입니다. 워싱턴 DC는 정말 편입을 시켜달라, 우리는 주로 승격하고 싶다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어요. 근데 미국 국민들의 여론은 이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유는 이 워싱턴 DC는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부분이 민주당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워싱턴 DC가 주가 된다면 적어도 3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석이 3석 이상 늘어난다? 공화당 지지자로서는 반길 리가 없죠. 반대로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데요. 사실 2017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미국의 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투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약 9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27%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미국에 주로 들어가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성조기의 별은 50개로 찍혀 있을지 아니면 그보다 더 늘어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